계급장 떼고 들이대 시즌3 전우용 교수님, 강성범 대표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강 씨 염색했어? 오, 그지? 기가 막히게 하시네요. 이 시커멓게 그냥 염색이 됐어. 맞습니다. 아, 벌써 새치나? 아, 이제 새치가 아니고 흰머리가 어머머머. 정수리에 너무 많이 나가지고 염색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염색을 하는데 네. 집에서 하거든요. 아, 이 재밌는 게 염색약이 요즘 색깔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더라고. 집에서 하는 건 네. 아시는지 모르게 염색을 하고서 얼마나 오래 있느냐에 따라 색깔이 정해지는데 아, 오래 있을수록 금빛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새까맣잖아요. 네. 승질이 급해갖고 이러고 있다가 그러니까 항상 새까만 거예요 이게. 그렇구나. 교수님 염색하시죠? 아니요. 흰머리 안 나신대요. 아 맞다 그때 말씀하셨지. 예. 와. 안 나는 게 더 어색한데 지금. 글쎄요, 제 또래 친구들 만나면 염색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 좀 뭐 이상해요. 고민이 없으세요? 머리가 빠지잖아요, 대신. 아 그럼 잘 버티시는 거죠. 정도면. 아, 야. 그렇습니다. 아무튼 흰머리 계열은 제일 젊으시네요. 네, 그렇네요. 네. 네. 머리카락이 스님들이 왜 불교 승려들이 머리를 빡빡 깎잖아요. 네. 머리카락이 이게 생로병사를 바로 상징하는 거거든. 나고, 자라고, 새고, 빠지고. 빠지고. 네. 이게 각 생로병사라고요. 이 사고거든. 불교에서 이걸 사고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사고를 극복하는 것을 해탈이라고 그러잖아. 네. 그래서 이제 해탈의 의지로서 머리카락을 아예 밀어버리는 그런 이제 문화를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카락 자체가 네. 인생을 압축적으로 표현하죠. 아 그거를 참 네. 초탈화해서 깎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흰 머리는 병든 머리라고 옛날 사람들은 생각을 아이고. 했어요. 아이고. 내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고. 어. 아니, 나고 빠지는 것도 그런데 사실 머릿결이나 머리 상태만 봐도 이게 나이가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하긴 그런 거 네. 있어요. 저는 저기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머리와 머리카락을 구분했었거든요. 네. 네. 그죠? 그러니까 그 지금 케이크 구분 잘 안 아니- 하잖아요. 근데 구분하는 그러니까 시절이 있었다. 너무 좀 이상해요. 그래서 머리 자르러 갔다. 예, 머리 자른다는 게 이게 예전에는 오두가단, 차발불가단 이런 말이 있었어요. 최익현이 도끼 들고 대궐 앞에 가서 예. 개화 반대, 네. 척사 상소를 하면서 예. 이제 단발령에 반대하는 상소였죠. 어. 근데 상소할 때 한 얘기가 그 유명한 얘기가 오두는 가단이나 차발은 불가단이라 이거였어요. 해설 부탁합니다. 네. 내 머리는 자를 수 있을지언정 음. 내 머리카락을 자를 수는 없다. 아. 머리와 머리카락은 그렇게 다른 거죠. 두와 발이 다른 건데 네. 그래서 어떻게 잘리셨나요? 그때 그건 이제 아니고. 단발령을 내렸는데 예. 이 서울에는 못 들어오게 했어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은 사람은. 아. 그래서 이제 그 주변의 장사꾼들이 계란팔로 서울에 왔다가 예. 도성 앞에서 순검한테 예. 잡혀가지고 아. 머리카락 강제로 잘리고 통곡하는 그런 장면들이 내내 연출이 됐었는데 아, 재밌다. 근데 그 이후에 곧 이제 악원 파천 나고 이게 취소가 되면서 네. 이제 자유롭게 자를 사람은 자르고 머리카락을 짧게 자를 사람은 자르고 예전처럼 상투 틀 사람은 상투 틀고 그냥 놔둬라 이렇게 했었고 예. 1902년이 이제 고정주기 이 40년 망육순 기념으로 이제 국제 행사를 기획을 했어요. 네. 그걸 앞두고 모든 관리들이 머리카락을 자르라고 짧게 자르라고 지시를 했죠. 고종 자신은 1895년 단발령 때 먼저 머리카락을 짧게 자른 상태였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관리들이 머리카락이 이제 서양식으로 짧아지니까 일반인들도 서서히 따라갔는데 네. 이게 거의 1920년대까지만 해도 반 정도는 상투 튼 사람이었어요. 반. 예. 우리가 잘 아는 상록수의 심훈이라는 소설가 있죠. 네. 뭐 시인이자 소설가이자 뭐 이제 네. 극작가이자 그랬었는데 이분만 해도 1920년에 상투를 자르고 단발을 해요. 그때는 이제 이 상투 자르는 거를 머리 올린다라고 그랬다고 그러고요. 이제 또 좋게 표현하려고. 예, 이제 그 머리카락을 자르는 이제 남성의 경우에는 이제 자르는 방식에 따라서 상고머리, 하이칼라 예. 이렇게 둘로 보통 나눴죠. 하이칼라? 예. 그 뭐예요? 상고머리는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바가지 머리. 예,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이거 예. 이제 귀 부위부터 아래까지는 네. 그 프랑스 원래 회사 이름인데 예. 이발 기계를 통칭하는 이름이 됐죠. 바리깡이라고 해서 예. 그걸로 짧게 자르고 네. 그 윗부분을 가위로 좀 짧게 다듬는 상고머리. 그걸 이제 상고머리라고 했고 네.
아예 이 바리캉을 안 대고 가위로만 이렇게 하고 이제 위에 좀 멋을 부려주는 네. 그런 머리를 하이칼라라고 그랬었죠. 오. 하이칼라가 비싸서 어. 보통 노동자들은 상고머리를 하고 예. 뭐 지식인이나 좀 이제 중산층 이상은 이렇게 가르마 타는 머리를 하이칼라라고 그랬군요. 하이칼라라고 그러고 예. 일제시대 일제강점기부터 이제 시작된 그런 이름이었죠. 네. 아, 예. 아까 흰머리 할 때 잠깐 생각이 난 게 저희 아버님이 이제 연세가 꽤 되셨잖아요. 네. 누워 계세요. 누워 계시는데 어머니가 계속 이제 수발 드시고 하시는데 아버지가 이제 흰머리가 잘 안 나는데 어느 날 백발이 다 되셨어요. 근데 갑자기 다시 검은 머리가 나는 거야. 정말요? 그 엄마가 아야 아버지 다시 살아나야. 아니, 그 좋아하신 거예요? 싫어하신 거예요? 아니 엄마는 엄마 고생하고 막 그다 있잖아. 우리 아버지가 속을 앵간히 새겼거든요. 이 요걸로 아. 그 평생마다 보고 이제 자식들 다 커갖고 이제 자식들하고 여행도 좀 다니고 해야 되는데 이제 어머니는 뭐 그런 생각도 우리 어머니 속은 아무도 몰라 자식들 말고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시 이제 건강해지기 시작하니까 머리가 검은 머리가 나기 시작하니까. 참 염색약과 관련해서는 네. 슬프다고 해야 되나 재밌다고 해야 되나 이제 조선시대 문학 작품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나이 40줄에 들어선 좀 이제 전 뭐 좀 기생 같은 예, 그렇게 생활하던 이제 여성이 네. 젊은 애인을 구한 거예요. 오. 그래서 젊은 애를 만나러 가는데 머리카락이 하얗잖아. 그래서 먹물을 이제 머리카락에 발라가지고 까맣게 염색을 하고 만나러 갔는데 갑자기 소낙비가 오는 바람에 어떡해. 이거 싫어해요? 문학 작품에 나오는 조선 후기 문학 작품에 나오는 거고요. 네. 대략 1900년대 말, 그러니까 1907년, 8년 요 무렵에 네. 이제 그때 가서야 좀 쓸만한 염색약이 나와요. 사실 머리 염색을 하려는 시도는 굉장히 오래됐었는데. 옛날에 누가 뭐 사치로 느껴졌을 것 같은데 염색은요. 근데 이게 사실 사람이 늙어간다는 게 가장 직관적으로 표현되는 게 머리카락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머리카락이 얼굴이 젊어도 머리카락이 새면 늙었다는 게 되니까 그걸 피하려고 하는 노력은 옛날 왕실에서부터 다 계속이 됐었죠. 이집트 왕실에서도 염색약을 썼다고 그래요. 근데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그런 염색약은 20세기에 들어서야 처음 만들어져요. 그걸 만든 회사가 로레알이라는 프랑스 회사였어요. 로레알 지금도 유명하죠. 지금도 유명하죠.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누리하라는 일본식 발음으로 일본인들이 수입해서 팔았어요. 오. 근데 이게 독성이 강해서 예. 일제강점기 자살하는 데 쓴 가장 많이 쓴 약이 바로 이 염색약이었어요. 염색약을 사다가 그걸로 먹고. 슬프다.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슬프다고 그랬죠. 염색약이 얼마나 독하면 나 거기 듣고 까맣고 고민한 게 눈이 안 좋아진다는 거야. 맞아요. 어. 그리고 임신부들도 그래서 염색 안 해요. 맞아. 네. 이게 무좀약만큼 독한 모양이에요. 독해요. 안 해야 지금도 되는데. 독성은 굉장히 약해진 건데 그때에 비하면 예. 처음 나왔을 때는 이게 독성이 강해서 양잿물보다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쭉 먹고 많이들 이제 특히 식민지 상황이 워낙 좀 척박하다 보니까 네. 자살하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네. 식민지 상황에서 뭐 희망도 없고 이런 좀 특히나 몰락한 좀 지식인들, 양반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살아갈 희망을 못 느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 많이 이용된 게 바로 이 로레알 염색약이었어요. 아 재밌다. 자, 아무튼 뭐 흰머리 문화적으로도 사람들 인식으로도 흰머리나 이 머리 벗겨지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부끄러움 이런 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대표적으로 요즘 다른 걸 많이 힘드신 분 있잖아요. 그분도 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짓고. 네, 좀 자, 시원하게 그냥 벗을 날은 오지 않겠죠? 그 성격상 아닐까? 성격상. 예. 사회적 통념을 떠나서 네. 본인 스스로가 판단하는 거죠. 아, 사실은요. 전 솔직히 집에서는 벗고 예를 있을까라는 들어 생각이 이제 들어요. 궁금함도. 집에서도 쓰고 있을 그럴 수도 있다고, 사람은.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셨잖아. 생존의 문제라고. 아이, 미용의 그렇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예. 네. 아유. 네, 저희 이렇게 해서 흰머리부터 시작해서 로레알 염색약 이야기까지 좀 그렇습니다. 들어봤고요. 네. 첫 번째로는 이 얘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13일 결심 공판에서 윤석열에게
드디어 사형을 구형을 했는데 네. 과정이 정말 쉽지가 않았어요. 진짜 힘들게 나왔습니다. 진짜 아이러니했죠. 저렇게 네. 할수록 사형 구형은 더 가까워지는데 변호인들과 방청객들이 오히려 그걸 부추기는 듯한 그런 느낌. 그리고 사형받을 놈들이 오히려 좋아하는 이런 그로테스크한 모습을 봤어요. 그 과정에서 보면은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정신이 나간 건지 아니면은 지금 이 세계가 지금 그 눈앞에 있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할 만큼 완전히 생각이 완전히 닫혀버리고 망가져버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와중에서 졸고 웃고 화내고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네. 아, 저 사람은 진짜 짐승과 가깝구나. 그냥 본능대로 하는구나라는. 저는 이제 그게 가장 좀 인상적이었어요. 인상적이었다기보다는 두려웠어요. 그 사람이 그냥 무슨 뭐 저 군 출신이거나 네. 쿠데타에서 정권을 잡으려고 했던 전두환 노태우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네. 네. 평생 법을 다룬 사람이잖아요. 음. 본인이 검사예요. 검사로서 평생을 살아왔고 네. 과거 박근혜 국정농단 당시 이제 수사팀장으로서 그렇죠. 특검에 그걸 전부 이제 처리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어느 정도 제거되는지 본인이 모를 턱이 없죠. 그렇죠. 그런데도 저렇게 이제 자기가 뭐 사형 구형할 때는 피시고 웃고 네. 또 그 마지막 최후 변론 할 때 보면은 계몽령이라고까지 주장하잖아요. 예. 네. 국민을 일깨우려고 했던 거죠. 책상 치고 막 예. 주먹 흔들고 막. 저렇게 이제 이 사람이 법에 대해서 메타인지가 안 된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법에 대해서 지멋대로 좀 적용을 하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그게 단지 그 사람뿐만이겠는가. 네. 대한민국 검찰이 그런 괴물들을 키워냈구나. 네. 검찰 제도라고 하는 것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검찰 조직 내에서 죄 없는 사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일, 그리고 죄 있는 자 봐주는 일, 네. 이런 것들을 잘하면 능력 있는 검사라고 취급받아 왔으니까 예. 이미 이제 김대중 정권 때부터 그런 얘기가 돌았었어요. 검찰에 대해서, 검찰의 유능함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좀 일종의 조롱하는 얘기였었는데 네. 간첩 얘기를 해보자면 무능한 검사는 간첩을 잡으러 간첩이 잡혀오면 네. 조사를 잘하고 조사를 잘하고. 무능한 검사는 네. 유능한 검사는 간첩을 잘 잡고 네. 진짜 유능한 검사는 네. 간첩을 만든다. 만든다. 정확한 표현이네요. 네, 그 당시 그랬었어요. 네. 사건 조작을 잘하는 사람이 유능하다고 칭찬받고 또 그런 사람들일수록 성공하고 네. 이런 조직 문화를 70년을 가지고 이제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그게 안 바뀌는구나. 네. 뭐든지 자기 마음에 따라서는 무죄를 만들 수도 있고 뭐 사형을 줄 수도 있고 구형할 수도 있고 네. 그 편차가 너무 크게 큰 문화에서 살다 보니까 정말 우습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윤석열이. 전 윤석열을 이렇게 보면서 그 말씀하셨듯이 만들어서 죄를 예. 뒤집어 씌우는 것도 해왔고 물론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덮어주는 것도 잘해왔고 그래서 이번에도 내가 해왔던 대로 거기다 나는 훨씬 더 검사 때보다 권력이 세졌어. 그냥 덮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계엄을 했던 용기는 군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검사 우두머리일 때는 검사들만 가지고도 이렇게 나라를 쥐고 흔들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쏴 죽일 수 있는 애들까지 나한테 와서 조아린단 그렇죠. 말이야. 그래서 더 헛된 용기가 생긴 건 아니었을까? 글쎄요. 그럴 수도 있고 전에 그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검찰총장 지명된 다음인가? 예. 그 다음에 그만두고 이제 대통령 정치에 입문하려고 했을 때 네. 전두환이 쿠데타를 해서 그렇지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 맞아. 기억나. 네, 그리고 그 전에도 이미 내가 정권을 잡으면은 전두환처럼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사석에서 했었다는 얘기도 제가 얼핏 신문에서 본 기억이 있었고요. 네. 그런 좀 의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트주의자이고 그리고 이제 엘리트주의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은 국민을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네. 국민 일반의 수준을 무시하고 엘리트들이 다스려야 나라가 잘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일수록 민주주의에 대해서 적대적이에요. 귀찮은 거거든요. 네. 민주적 통제라고 하는 것이 귀찮은 거예요. 귀찮다 보니까 이제 그걸 이제 민주적 통제 없는 체제를 만들어서 네. 이제 영구히 그 권력을 가지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그런 좀 엘리트주의자이면서 좀 독특한 캐릭터라고 볼 수 있는 게 하나가 뭐냐면 네. 무속 의존성. 아,
가지가지하다. 아. 엘리트주의자들은 보통 자기 지식에 의존하지 그 무속에 잘 의존하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좀 그 김건희를 잘못 만나서 그런 건지 잘 만나서 그런 건지 무속 의존성이 굉장히 심했던 것으로 보이고 네. 그래서 이번 계엄에 관해서도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의심스럽고 본인이 그런 생각이 있긴 있었을 거라고 그냥 뭐 전두환을 칭송한다든가 하는 걸로 봤을 때는 그런 좀 캐릭터상의 특징이 있긴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그 용기와 자신감을 준 거는 사람이 아닐 거다. 이제 그렇죠? 예, 무속적 동기가 워낙 강했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번 법정에서 보였던 저 태도도 전반기에는 네. 그러니까 지규현이 풀어졌다가 다시 또 이제 재판을 담당하고 조희대가 계속 뭐 이제 이재명 대통령 피선거권 박탈하는 저 판결을 내렸다든가 이런 데까지만 해도 좀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합리적 자신감.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나 무죄로 풀어줄 거라 공소 기각할 거야 네. 라든가 조희대가 설마 나를 배신하겠어 같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후반기로 갈수록 제가 지금 이제 보이는 태도들은 일종의 좀 무속 의존성이 아닌가. 근거 없는 낙관. 나 벗어난다고 했다. 이거 고난이고 이겨낸다고 했다. 뭐 그런 거. 네. 근데 체포 방해할 때도 그랬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정만 넘기면 문제가 풀린다라고 누가 무속인이 얘기를 해줘서 그걸 믿고 끝까지 이렇게 무슨 수로 거기 무슨 뭐 나라야? 그죠? 공권력이 들어가는데 경호실 하나 가지고 어떻게 자기가 성을 쌓고 버티냐고. 구정 이후면은 가만히 있어봐. 그 본 재판, 내란 재판 같은 경우는 구정 이후에 또 선고가 나거든요. 거기에 또 이제 신나실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넘겼어, 너 살아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그 무속인들이 원하는 대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네. 언제쯤 이 공경에서 벗어나느냐. 뭐 며칠만 버티면은 벗어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말도 있고 하니까 예. 실제로 그랬을 가능성도 있고 지금도 뭐 김건희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뭐 최근에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면서요. 그쪽에 유튜버들이 조금만 버티면은 뭐 이재명 정부 망하고 다시 윤석열이 돌아온다. 트럼프가 구해준다. 뭐 별별 얘기들을 다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정신 상태를 봐서는 아마 그 말에 지금 믿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인물인 것 같고, 그 사람들은 그러고 있을 것 같아요. 김건희도 그렇고 그 부부끼리도 그래도 이건 안 걸렸어. 와, 이거 걸렸으면 이거 빼박이거든. 저 새끼들 자고 이러고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해. 워낙 끔찍한 짓거리들 많이 해가지고. 근데 저는 윤석열은 그런 인물이다라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은 거기에 이제 옆에 붙어가지고 본인의 개인적인 목적도 있고 뭐 친분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은 돈이 걸렸을 수도 있고 네.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뻔히 이 윤석열 사형을 부추기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하상 같은 김용현 변호인들이 하는 짓을 똑같이 답습해가지고 시간 끌기를 하고 있었던 그 주변의 그 간신들 붙어있는 그 사람들의 그런 인식은 도대체 뭘까? 근데 저도 그게 좀 납득이 안 가요. 네. 방금 필리버스터를 했잖아요. 네. 자존심이 있다면 법관으로서. 그러니까 일단 좀 보자고 변호인들이 왜 필리버스터를 할까? 저거 빨리 만약에 윤석열이 뭐 공소기각이나 무죄나 이런 판결을 날 것 같으면 저럴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럼 당연하죠. 예. 왜 시간을 끌까? 시간을 끌면 뭐가 윤석열한테 좋을까? 자기들한테 뭐가 좋을까? 사실 지금 좀 불안감이 드는 게 좀 그런 측면들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제 2월 19일 날 판결을 내린다, 선고를 한다고 했지만 네. 뭐 이게 어떤 일이 생길지 잘 모르겠고요, 아직도. 그러니까 시간을 끄는 이유가 과연 뭘까? 네, 저는 이건 그냥 우리 동물적으로 생각했을 때 네. 윤석열이 그러라고 하니까 그리고 재판 이길 자신도 없고 그리고 윤석열이 망쳐놓은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래 원하는 대로 해주자. 그러니까 유가족이 의사한테 그 이미 희망이 없는데도 연명치료 해주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도 좀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런 좀 제가 이제 뭐 이런저런 사료들을 보면서 옛날 무속에 빠진 사람들 이런 얘기들 많이 좀 접해봤거든요. 네.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판결이 늦게 나올수록 유리하다. 아. 뭐 이런 식의 좀 무속적 지침을 받았을 그것도 가능성도 무섭죠. 있고. 네. 네. 저는 그렇지 않고서는 저기는 도저히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 시간을 끈다고 뭐가 좋아져요? 네. 오히려 네, 맞아요. 정말입니다. 맞아요. 저는 이게 재판이 좀 진행되고 있죠. 공개적으로. 그래서 약간 본인 유튜브 가가지고 나중에 나 이렇게 했었다. 이러면서 근데 후원 받고. 8시간 뭐 5시간씩 이렇게 하면 유튜브 아무도 안 봐요. 그러니까 내가 8시간을 대통령을 위해서 했었다.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목적이 있는 애들이 있어. 네. 자기 장사하는 애들 대표적으로 그 이하상이라는 권 의원이라도 보여요. 너무 보이는데 맞아요.
근데 그 다른 사람들은 그런 애들 옆에 가만히 이렇게 앉으면서 모욕감을 느끼지는 않을까? 난 이 생각까지 드는데도 그러고 있는 게 그러니까 저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법적 합리성 물론 이해가 안 되는 행위죠. 판사 열받게 만들고 예. 계속 이제 뭐 판사한테 좀 이렇게 큰 소리 치고 판사가 지규현 판사가 이상한 좀 뭐 판결 결정도 했고 네. 또 탈옥. 재판 내내 거의 뭐 가족 오락관 진행하듯이 해서 뭐그 세간에 좀 조롱을 받긴 했지만 예. 그래도 판사한테 100% 제 잘못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만드는 게 유리하지는 않죠. 판사 판결을 쓰는데 자존심 그럼요. 상하게 만드는 게. 예. 근데 그런 상황들을 계속 연출해 놓고 있어요. 판사를 공격하고 특검을 공격하고 저게 사법적 합리성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그게 자기 유튜브를 그런다고 사람들이 1시간 8시간씩 이렇게 하는 걸 보겠느냐. 물론 그런 사람도 있죠. 자기 신앙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의 법정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얘기들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를 변호사 생활 한 사람이 그걸 모를 리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그냥 윤석열이 좋아하니까 그래. 그리고 이 구형이 난 이후에 막 떠들 것 같았잖아. 그 친구였다는 애들도 있고 막 가까운 저기 동기 막 동생 막 이런 사람들도 다 같이 이렇게 조용히 있는 거 보면은 알았다. 그러니까 이 저 재래식 언론들도 자초한 거다 사형구형은 네. 반성하는 기미를 전혀 안 보였고 네. 변명조차도 성실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저는 이걸 좀 결국은 이제 판결기 날 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네. 어느 날 판결 받아야 좋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왜 하필 12월 3일이냐, 네. 왜 그 시간이냐, 아니 새벽에 하든가, 네. 그죠? 주말에 하든가. 그런데 왜 하필 그날 그 시각이냐. 자기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바보냐, 미친놈이냐. 국회가 금방 모여서 해제할 걸 알면서 왜 그날 했겠느냐. 바보나 미친놈이니까 한 거죠. 정답입니다.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바보나 미친놈이니까 점쟁이가 잡아준 날과 시간에 맞춰서 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거 말고는 이해할 수 있는 맞아요. 날짜가 없어요. 그게 아마 김건희에 대한 원망이 섞인 말일 수도 있다. 그렇죠. 뭐 그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우리가 윤석열이 해왔던 일들에 대해 분석들을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그 무속으로 가고, 그리고 그냥 본능이 움직이는 대로 그냥 승질대로 했다. 이거밖에는 안 남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일종의 좀 그걸 믿게 되기까지의 이제 절차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그 유명한 말을 남긴 때가 있었잖아요.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남긴 게 당시 이제 최동욱 검찰총장 네. 그 혼외자. 박근혜 예. 박근혜 이른바 그 댓글 조작 사건 수사하다가 네. 박근혜 정권의 압력을 받아서 결국 국정원하고 나중에 알려진 거죠. 네. 이쪽에서 이제 조선일보하고 뒤를 캐가지고 혼외자 문제 던지고 물러나게 만들고 네. 그 수사하던 사람 쫓아낼 때 그때 한 네. 얘기잖아요. 예. 근데 그때만 해도 본인이 검찰총장 될 거라고 기대는 안 했을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몰랐겠죠. 이제 확 상황이 바뀌고 네. 검찰총 뭐 중앙지검장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특검의 이제 수사팀장도 되고 네. 검찰총장까지 되고 이게 다 누구 덕이냐? 그렇죠. 이게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우리가 민주시민 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고 자기 김건희 덕이고 김건희 뒤에 있는 어떤 좀 무속적 힘의 덕이다 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커요. 이렇게 되면 이제 확신에 빠지드는 거죠 일종의. 네. 확신에 빠져들어서 저는 아직도 이번 좀 그 재판정에서 그 윤석열 변호인들이 보여준 행태들을 보면 저거는 합리성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 네. 결국 비합리성이 그 뒤에 자리 잡고 있다. 네. 합리는 비합리를 이해할 수 없어요. 예. 그렇지. 예. 저는 지금 윤석열이 저렇게 된 거 보고 제일 화가 날 사람 중에 하나는 최은순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냥 검사장까지, 검찰총장까지 안 가도 돼. 예. 거기까지가 자기가 세팅해가지고 마음대로 위조해도 그 빠져나오고 덮어주고 이래도 그냥 소문도 안 나고 다 좋았었는데 뭔 대통령이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더 손해를 보게 만들어. 무조건 이게 우선일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저기 하나 또 궁금한 게 그 방청석. 그러니까 이게 소리가 안 나고 묵음으로 법원에서 처리를 해서 국민들한테 공개하기 때문에 그렇지. 판결 구형이 나왔는데 거기서 욕설을 하고 막 비웃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런다는 건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기 방청객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윤어게인들 이 사람들이 또 사형을 또 부추긴 사람들이라고 보거든요. 검사들도 화가 나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 심리 상태는 참. 근데 이제 이 어느 세계나 좀 어느 나라에서나 극우 집단들의 생각은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이 극우 우리가 극자를 붙이는 거는 네. 이제 극좌니 극우니 하는 얘기들이 나온 게 20세기 들어와서 그런 말들을 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걸 극단주의라고 하는 거는 네. 뭐가 똑같냐면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가 있어요, 정신이. 비합리성 속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자기 망상에 사로잡혀 있고 그 망상 자체를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이런 경향성 때문에 극이라고 부르거든요. 극좌든 극은 똑같아요. 예. 극단주의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서로 토론이 안 되는 영역 속에 합리성 바깥에 있는 영역에 있는 그런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글쎄요, 미국의 마가라든가 일본의 극우 집단이라든가 우리나라의 극우라든가 비슷한 좀 사고를 보이고 있어서 네.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할 그게 수 없다. 해석이 안 된다. 그거를 가지고 무슨 뭐 윤석열을 위해서 법정에 간 건 아니죠. 윤석열을 위해서 간 거지만 네. 속으로. 이제 재판 자체를 네. 재판 자체에서 판사가 윤석열에게 유리하게 판결하도록 뭔가 이렇게 보인다든가 이런 건 아니에요. 네. 자기의 이제 이른바 자기 신념, 자기 신념을 확인하기 위해서 간 것이고 네. 자기 신념을 드러내기 위해서 간 거죠. 좀 비슷한 예로 이건 이제 극단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80년대, 90년대 이른바 사법은 이제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 네. 그때는 뭐 사실 정권이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학생운동이라든가 사회운동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판결 내리는 게 일반적이었잖아요. 네. 그때 사법부가 판결을 내리면 거기서 이제 피고인들이 구호를 외치거나 이런 일들은 간혹 있었어요. 네. 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억울함이라는 거, 이게 다른 게 뭐냐면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사형을 집행 안 하는 게 말이 되느냐 하는 생각까지 미칠 정도로 전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영상이 남아있을 정도로 증언들도 막 쏟아지고 있는 와중에 다른 사람들은 피눈물 물리고 있는 와중에 본인만 뒤집어 씌워가면서 지금 자기가 잘했다고 저러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게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광고 갔다가 네. 70년 동안 사형을 집행을 안 했다고 하는데 70년이 70년? 아니고요. 1997년부터 네. 지금까지. 그 정도는 아니군요. 네. 검찰이 70년이구나. 네, 30년 정도. 30몇 년을 갖다가 7천년이라고 그랬나? 아무튼 뭐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거 왜 폐지된 건지 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무조건 사형이 이건 또 아니니까 왜 지금 안 하고 있는 건지 뭐 억울한 사람이 뭐가 있었는지 좀 알아봐야 이제 우리가 좀 고차원적으로 동네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 고급지게. 그렇습니다. 예. 자, 광고 갔다 그러면 그 말씀 교수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광고. 해피 대장 되겠습니다. 아시죠? 저도 이걸로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안 나오던 녀석을. 쾌변에 좋은 식품입니다. 천연 재료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차전자피, 양배추, 강황, 건조효모, 프로바이오틱스 등 몸에 좋은 원료로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쾌변 제품은 물에 타서 먹어야 되고 물을 굉장히 많이 먹어야 돼요. 이게 뭐 내가 물로 밀어내는 건지 약으로 밀어내는 건지 모를 정도로 넣어야 되는데 이건 그냥 물 한 컵만 드시면 되는 거예요. 먹기 편하게 또 알약으로 알갱이를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톡 털어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물도 한 컵만. 요거 이틀 정도 먹으면 저는 솔직히 한 2번 정도 먹으면 그때부터 신호가 세게 오게 시작해요. 이틀 정도 먹으면 많은 양의 변을 배출을 시켜서 개운하게 쾌변할 수 있습니다. 요거 판매한 지 5년 남았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리뷰도 1,300개 이상 올라와 있고 평점도 4.7 이상으로 인기가 매우 좋습니다. 자, 이런 분들 드시면 돼요. 개운하게 바나나 같은 거 보기 원하시는 분, 황금색 보기 원하시는 분, 개운하게 좀 보고 싶은 분, 화장실 자주 가는 분, 배변 후에도 잔변감 있으신 분, 가스 잘 차시는 분, 아랫배 항상 묵직하신 분, 해피 대장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저는 요 놈으로 해결했습니다. 똘똘합니다. 해피 대장. 네, 다음 광고는 산삼 순백입니다. 여러분 홍삼 가격에 산삼을 드세요. 전설의 고려 산삼을 맥을 잇는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지리산 700고지 산속에 직접 씨를 뿌려 자란 씨종 산양산삼을 통째로 이렇게 한 병씩 담았습니다. 한 박스에 7년근 산양산삼 30뿌리 분량의 사포닌이 꽉 채워져 있고요. 2만 건이 넘는 온라인 후기와 거의 만점 평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원료비, 인건비가 그동안 많이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3
3년 동안 가격을 원래 동결을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약간 가격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또 구매하시는 분들 서운하실까봐 산삼 열매 함량을 20%나 무려 더 높여서 최정점의 품질로 완성을 했습니다. 1+1 그리고 추가 사은품 이벤트도 계속 진행 중이고요. 새해에도 사랑하는 부모님 그리고 소중한 분들에게 지리산 천년의 기운을 선물하세요. 검색창에 산삼 순백 검색하시면 되고요. 전화 문의는 1666-1080, 1666-108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10대부터 80대까지 1080 전화하시면 돼요. 말씀드린 광고도 방송 끝나고 댓글창 맨 위에 링크 고정해 놓을 테니까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끝! 이때들은 광고가 수월해서 좋습니다. 깔끔해졌습니다. 말씀을 더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예. 자, 이제 여쭤보시죠. 그러면 이어서 사형 제도에 대해서 사실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가영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사형제도에 대해서? 전 솔직히 음. 좀 사형 시켰으면 하는. 시원시원한 분이시고요. 아주 걸거려. 예. 응. 아니 유영철이 아직도 지금 살아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 본인도 인정하고 뭐 눈빛으로 그래서 뭐 내가 더 못 죽여서 막 이런 느낌인데도 그 불구하고 저렇게 놔둔다. 맞아요. 전 국민들이 지켜보는 데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군인들이 막 난리를 치는 게 영상으로 남아 있는데도 네. 사형을 시킬 가능성이 없다 생각해서 실실 웃고 쪼개고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책상을 내리치고 있는 저 내란 수계를 그냥 보고 있는 국민들 마음은 진짜. 저거 만약에 사형된다고 해도 저 지랄을 할까? 예. 그 생각이 미칠 수밖에는 없어요. 근데 이유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일은. 사형 제도는 아직 있죠. 네. 있죠. 집행을 안 할 뿐이죠. 네. 맞습니다. 사형 그러니까 사형 형량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옛날 네. 이제 중세 시대 이제 형벌은 크게 5가지였어요 우리나라에서. 태장, 도, 유사라고 한번 아, 말씀드렸어요. 저는 네. 두 번째 까먹었네요. 예. 네. 태장 도유사. 예. 사가 맨 끝이네요. 예. 네. 그리고 이 사형이라고 하는 행위는 네. 이제 나머지 형벌들은 개인에게 이제 일종의 응징의 의미예요. 응징. 개인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죠. 네. 근데 사형은 원래는 네. 이제 2가지 의미를 같이 지녀요. 우리 박가영 아나운서 좀 유영철이 사형 집행 안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된다 말씀하셨지만 막상 네. 유영철이 사형당했다. 네. 그러면 어떤 기분일까요? 시원할 것 네. 같긴 합니다, 솔직히. 전하고 아유 우리 돈으로 밥 안 먹여도 돼. 네. 그 과거에는 이 사형 자체가 하나는 이제 죄질에 따라서 죄인에게 가장 극단적인 극악한 고통을 주는 행위 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다 공개적으로 진행이 됐어요. 아, 타인에게 보여주는 거죠. 네. 이 죄를 지으면 얼마나 이렇게 끔찍한 고통을 겪다가 죽는지 봐라라고 네. 하는 것이었어요. 뭐 좀 가장 잔인한 이제 아랍 그 페르시아 같은 데에서는 몸에다 꿀을 발라놓고 들판에다가 이렇게 묶어서 눕혀놓는 그런 사형법도 있었어요. 벌레가 뜯어먹으라고. 전갈막 이런 거. 맞죠. 우리나라 이제 사형에 대한 이제 그 기록에 보면 이제 얼굴에 회치를 하고 회칠이 사형소 하얀색 회치를 해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사람이 이렇게 공포감에서 눈물을 흘리면 이렇게 눈물 자국을 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화살로 이쪽 귀에 뚫어서 이쪽 귀로 빠져 나오게 하고. 야 이거 오늘 방송 되겠나 이거? 너무 잔인하네요. 네, 이렇게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사형수의 가족이 있어서 망나니가 칼로 치잖아요. 예. 가족이 있어서 망나니한테 돈을 주면 한 번에 죽여주고 아, 그런 사람이 없으면 망나니가 일부러 칼질을 여러 번 해서 죽여요. 그런 식의 이제 사형법들을 썼어요. 그거를 아이들까지 구경하게 해요. 그런 것까지 원한 건 아닌데 이게. 네. 이거는 이제 너무- 이런 것들이 일벌백계에 대한 좀 의미였었거든요. 예. 사형 자체는 첫째 공개로. 좀 죄질에 따라서 예. 그 사형도 방법이 여러 개. 그러니까 죄질에 따라서 여러 종류를 만든 거죠. 능지처참도 있고 차명도 있고 교수형도 있고 그 사약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게 사람들이 잘못 알아서 이제 죽는 약으로 잘못 알아들어요. 사약이 아니고 내릴 사자예요. 아 내릴 맞다 사자. 맞다. 아, 그 말씀 들었었어요. 예. 왕이 내리는. 예. 네. 아, 이렇게 잘 까먹지. 네. 예. 저도 왕이 그래요. 내린 약이다. 그럼 이제 이 죄인이 이 약을 받으면 궁궐을 향해서 절을 하고 아, 얘기 감사, 들었어. 네, 감사를 하고 뭐 왜 신신을 보존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 진짜 순한 사형.
예. 네, 사양 내리는 게. 이게 이제 시신을 그대로 보존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되게 차명쯤 되면 시신을 보존을 못 해요. 목은 목대로, 몸통은 몸통대로, 팔다리는 팔다리대로 다 잘라가지고 전국 각 읍성의 성문에다 걸어요. 아유, 네.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 교수형을 해도 일제강점기까지도 1905년에 의병들을 철도운송 방해죄로 보통 처벌을 많이 했어요. 의병들을요. 의병들이 기차가 이제 일본인들의 운송. 운송수단이라고 해서 기차 공격을 많이 했거든요. 오호. 그러다 잡히면 철도운송 방해죄로 재판도 없이 직결처형을 하는데 교수형을 해요. 그럼 역 앞에다가 아하. 시신들을 매달아 놔요. 아니 근데 철도 운행을 방해했다고 죽여요? 예. 그것도 말이 안 되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아이들이 기차에다 돌 던지는 문화가 생긴 거예요. 오. 한동안 70년대까지만 해도 기차 타고 가다가 밖에서 날아온 돌에 맞아 다치는 사람 간혹 있었어요. 나 어렸을 때 가는데 딱 그래. 뭐 돌이 맞았니 금이 까는 거요. 어머. 아, 그 어렸을 때 그냥 참 나쁜 놈이네 했는데 그런 문화에서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열차를 그렇게 일종의 바라보는- 의병의 후계 활동이었던 것이죠.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나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이게 장난친 거. 네. 실제로 좀 원종우라는 분은 당시 20대였었는데 이토 히로부미가 탄 기차에 돌을 던져서 네. 거의 맞출 뻔했었어요. 아깝다 그거. 네, 예. 그런 정도로 이제 기차는 사실 우리 게 아니었으니까 네. 일본들이 만들어 본 아, 그때 통일호였거든. 거였으니까. 아, 참, 예. 그러니까 해방된 뒤에는 이제 그러지 말라는 캠페인. 저도 기찻길 가까운 곳에 살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제일 많이 들은 조회 종례 때 들은 이야기가 네. 여러분 기차에 돌 던지지 마세요였어요. 재밌다. 이게 오랫동안 그런 좀, 역사가 있군요. 오랫동안 다른 나라들은 안 그런데 이게 기차 개통이 축제였었는데 네. 한국은 이게 이제 일본의 침략과 연결을 내기 때문에 우리 그 뺏어가는. 다른 방식의 대응이 나왔던 거죠. 네. 근데 그런 비슷한 좀 이야. 그런 일들도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형이라고 하는 거 이제 말씀드리자면 네. 이 국가 폭력이거든요. 근대 국가라고 하는 것은 모든 폭력 행위를 국가가 독점해요. 사인 간의 폭력은 용인되질 않아요. 맞습니다. 다 범죄고 예. 국가가 법으로 이제 폭력을 대신 행사하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강한 폭력이 살인이잖아요. 네. 말은 사형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지만 국가에 의한 살인이에요. 네. 자, 이게 과연 온당하냐라는 문제의식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왜냐하면 국가라고 해도 전지전능하지 않다. 첫 번째로는 네. 국가에 의해서 일단 살인이 저질러지면 그거 사람이 죽으면 만회할 길이 없다. 실제로 사형 선고를 받고 나중에 진범이 밝혀지는 그런 사례들도 나온단 말이에요. 많았어요, 예. 예. 사실이에요. 그런 사들이 나오면 많았고. 이미 죽었는데 그거 어떡하느냐. 어떤 식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보상할 것이냐. 네. 그래서 일단 좀 유보적 태도가 하나 있어요. 음. 국가 폭력으로서의 사형, 국가가 자행하는 살인이죠. 사형이라고 하는 유보적 것이. 태도.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인간이 하는 거니까 법원의 판결을 100% 확신할 수가 없다. 오류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수사기관의 오류 그리고 최근까지도 나왔잖아요. 예. 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 문제들도 억울하게 옥살이 하다가 이제 진범이 잡히는 바람에 네. 이제 진상이 뒤늦게 드러나는 네, 그런 이런 것들. 일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이 보통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는 경우들이 아, 많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국가 폭력에 굉장히 특히 2차 대전 이후에 세계에서 국가 폭력의 희생자가 가장 많았던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렇죠. 이승만 정권기 직결 채용된 예. 국가가 의한 살인이죠. 학살. 예, 직결 채용된 사람 숫자가 조선시대 전체 사형수보다 많아요. 어머. 그랬구나. 그렇죠. 당장 제주도에서만 예. 2만에서 3만 명 정도 우리가 맞습니다. 추산을 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뭐 저 6.25 전쟁 이전부터 6.25 전쟁 기간 동안에 양민학살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이제 근데 그걸 추산도 안 갖다가 되고. 이번에 윤석열 할 때 그 윤석열 변호사라는 인간이 4.3 때도 이승만이 그랬어도 뭐 계엄으로 책임 묻지 않았다. 좋겠다 이 새끼야. 그걸 어떻게 빗댑니까? 그렇죠. 네. 안 모르는 게 잘못이죠. 예. 그렇죠. 이제 그런 일들을 겪은 데다가 이제 6.25 전쟁 이후에 특히 이제 정치범 대표적으로 이제 조봉암. 네. 예. 조봉암 대통령 후보였잖아요. 우리가 인혁당 얘기 많이 들어서 맞아요. 조봉환 선생 네. 얘기는 못 들었었던 것 같아요. 조봉암 선생이 이제 55년도인가 56년도인가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이승만 다음으로 2등을 했죠. 근데 이승만이 정적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싫어해서 이제 있지도 않은 죄 평화통일론을 주장했거든요. 네. 평화통일론을 주장했다고 해서 전쟁으로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이게 북괴의 주장에 동조하는 거다라고 해서 간첩죄로 몰아가지고 네.
그거 어차피 기소도 안 된다고 검찰 일부가 그때만 해도 반대하는 검사들이 있었어요. 네. 그랬음에도 억지 기소를 해가지고 네. 판사까지 압력을 가해서 사형 선고를 하고 사형 집행을 진짜 했던 나쁜 거예요. 놈이요. 잘못됐다. 예. 그런 일도 있었고 김대중 대통령 본인도 사형 네. 선고를 받았잖아요. 네. 똑같이 하려고 했었던 네,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았었고요. 그러니까 97년 12월 김영삼 정권이 이제 김대중 정권 넘어가기 직전에 그때 마지막 뭐가 있었다면? 마지막 사형 집행이 있었어요. 한꺼번에 23명을 사형 23명. 집행했어요. 예. 뭐 밀려 있었던. 그렇죠. 네. 밀려있던 보통 이제 사형 판결 받고 6년, 7년씩 있던 사람들 예. 그 23명을 사형시켰고 이제 여성도 그중에 4명이나 포함되어 있었어요. 사형을 그렇게 해요. 한 번에. 매일매일 뭐 가끔씩 한 명씩 하는 게 아니라 네. 몰았다가 한꺼번에 20몇 명씩 이렇게 하고 그랬었거든요. 23명을 2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걸 끝으로 네.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사형은 이건 이제 일종의 이것도 국가폭력이다. 그리고 본인도 사형 선고를 받아봤기 때문에 뭐 이거 사형 제도 자체를 폐지할 수는 없지만 이제 집행은 좀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어요. 집행을 안 하고 시간을 끌었던 거죠. 네. 그리고 또 실제로 사형 집행은 법무부 장관이 사인을 하게 돼 있어요. 어떤 법무부 장관이 사형 남 죽이는데 사인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정부 때는 그래서 안 했던 것인데 그 당시 그런 소문이 많이 돌았죠. 본인이 노벨상 욕심이 나서 사형 집행을 안 한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돌았지만 이미 이제 그 20세기 후반이 되면 네. 세계를 이제 이 기준으로 두 가지로 나눠요. 그러니까 이제 인권 친화국. 인권을 중시하고 국가폭력의 위험성을 경계하는 나라들은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를 하고요. 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사형을 함부로 집행한다 이렇게 왔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국제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커요? 가치가 있어요. 이걸 그러면서 이렇게 인권 옹호 국가라는 좀 의미가 돼서 2007년도에 예. 10년째 사형 집행을 안 한 해였거든요. 네. 2007년도에 한국이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유엔에서 이제 지정이 돼요. 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일종의 선진국 표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트럼프 보면 별 의미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일본 이런 나라는 아직도 사형 집행을 맞아요. 하죠. 네. 네. 사형 집행을 하는데 사형 집행을 했을 때 마음이 어떨까? 예를 들어서 피해자들, 범죄 피해자들. 우리가 그걸 이제 옛날처럼 중세시대처럼 제가 그 얘기를 왜 길게 말씀드렸냐면 공개 처형이다. 사람들 보는 데서 끔찍하게 죽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겁을 먹게 만드는 이런 의도로 집행하는 것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그냥 통지서 하는 달랑 날라오는 거예요. 참관도 안 해요? 참관한다고 들었는데 누가 피해자가? 피해자 가족 아니요. 그렇게 못하게 돼 있을걸요. 이런 게 뭐야? 그거는 상관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걸 보는 게 더 괴롭지 않겠어요? 아니, 꼭 자기 선택에 맡기는 거야. 네, 그래서 그쵸.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있고 해가지고 나 잔인해. 우리 너무 네. 잔인하냐 지금? 네. 제가 볼 저는 때는 근데 그래요. 공감합니다. 제가 네.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사형을 폐지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주로 어떤 좀 이제는 예전처럼 이제 스펙타클한 사형 장면을 볼 수는 없어요. 네. 근대 국가는 폭력 장면을 국가 폭력조차도 안 보이는 데서 공개되지 않는 폭력을 그래서 은폐한 또는 폭력을 유폐한 그런 국가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폭력이 이제 시야에서 사라져야 돼. 폭력은 아주 낯선 좀 장면이 돼 버렸어.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길거리에서 싸우는 장면 참 자주 봤는데 아유 뭐 우통바지 많이 벗었죠 사람들. 지금도 아직 아유. 우리가 후진국이라고 하는 데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사람끼리 싸워갖고 그냥 아무도 안 와. 그러면은 야 병원 데리고 가야지. 때린 사람이 리어까지 싣고 가 이렇게. 아, 때리다가. 네. 야 그만 때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길거리에서 그 민간인들끼리 막 싸우는 장면이 보이는 나라는 후진국, 그게 안 보이는 나라는 선진국. 보통 이제 이렇게 구분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사형이 과연 범죄율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느냐? 근데 그건 통계적으로 없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형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극한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인식이 있어갖고 중범죄가 줄어드느냐 그거는 효과가 없는 걸로. 오히려 그런 사형수 자체들이 영웅시되는 문화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런 문화들이 먼저 영화에도 그런 거 있잖아. 폼나게 죽는다. 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해가지고 결국 사형 집행이 실제로 흉악범죄를 줄이는데 효과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미 국제 통계로 나와 있는 것이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사형을 집행해야 될 실질적인 이유가 뭐냐? 이것이 피해자들한테 확실한 위로가 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경우가. 뭐 후회를 했든 발각이 됐든 간에 네. 그렇다고 해서 그 피해자들이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갈 수 아주 뭐, 없습니다. 단호야. 그런 부분들이 네. 있어서 일단 이런 문제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사형 집행이 안 될 걸 알기에 그런다가 아니라 네. 사실은 평생 감옥에 있는 것도 통틀어온 일이죠. 그래서 저는 뭐 이 문제는 사형을 선고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갖는 내란죄에 대한 우리 법정 최고 형량을 선고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이라고 하는 것과 예. 그다음에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옳으냐, 타당한 것이냐에 대한 선택적인 문제에 대해서 네. 그리고 좀 우리 사회가 한 번 더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봉환 선생은 그 당시 그 선고난 지 얼마 만에? 선고난 지 한 달 정도 돼서 이제 그 집행을 당했는데 그때도 예. 이제 그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승만의 정적이 된 이상 예. 이제 정치에서 내가 패자가 됐기 때문에 이승만이 저러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예. 너무 되게 그렇게 계신데요. 이제 아니 이게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이 이제 이 10년이 지났 우리가 지금 30년이 됐잖아요. 사형 집행을 안 한 지. 네. 예. 일제강점기까지만 해도 일제강점기는 물론이고 특히 6.25 전쟁을 겪고 나면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이 지금 보통 평시랑 달라요. 수없이 보게 되니까. 그렇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멀리 있질 않아요. 죽음을 늘 가까이 두고 살았던 세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독립운동할 때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고요. 조봉암 선생 같은 경우에. 그리고 전쟁 중에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걸 다 보면서 살아왔어요. 죽음이 코앞에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초연한. 그거 이제 제가 그런 느낌을 언제 받았냐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 테러 당했을 때.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본인이 초연해졌다. 그때 이제 뭐 대통령 선거 유세할 때 방탄유리 설치해라, 그 안에서 나오지 마라, 막 지지자들이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뭐 이게 삶과 죽음에 대해서 한번 그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니까 초연해졌다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제일 웃겼던 표현이 뭐냐, 직접 얘기하신 것 중에 보신 분들 중에 제일 정말 유머러스하는 게 뭐냐면 딱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딱 그래서 여기서 이제 느낌이 큰일 났다. 딱 맞고 있을 때 이렇게 하늘을 봤대요. 봤더니 저 파란 하늘도 마지막으로 보는 게 되겠구나. 이러고 있는데 계속 누르고 있는데 계속 파랗더래요. 그래서 나 사는가 보다. 그랬대요. 네, 그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오면 사생관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1950년대 사람들에게는 이제 죽음의 무게가 지금 같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형도 이렇게 무겁게 안 느껴졌는데 이제 30년 정도 우리가 사형 폐지 국가,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인 상태가 되다 보면 네. 이걸 다시 사형 존치 국가로 되돌리는 것 자체가 어떤가 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두 번째로는 이제 이게 사형수들은 옛날에도 그랬어요. 이제 두 영화가 똑같은 마지막 장면을 보여줘요. 하나는 사막의 라이언, 앤서니 퀸이 주연했던 영화고요. 하나는 브레이브 하트, 브레이브하트는 압니다. 주연했던 영화 보면 둘 다 사형당해요. 그리고 이제 교수형을 당하죠. 네. 매달려 있는데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다리를 잡아당겨줘요. 다리를 잡아당기는 건 뭐냐면 교수형도 고통스럽거든요. 예. 빨리 죽으라고 무게를 얹어주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교수형 때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나도 이 사람처럼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장면으로 끝나요. 영화에서는. 영화에서는 그렇게 끝나는데 실제로 사형수들은 또 그 집단 내에서는 일종의 영웅이 돼요. 사형을 당했다. 어떤 분이.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한국에서 극우 사조의 확산이나 이런 것들을 사형 집행으로 막을 수는 없다. 오히려 그게 더 심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형 선고는 하되 집행은 그냥 안 하고 계속 거기서 세상이 나아지는 거를 좀 느끼고 보고 반성하고 그냥 평생 가다가 가라. 뭐 이게 맞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사형제가 허점, 그러니까 저 사람의 수사 그리고 억울한 누명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사람이 나서서는 안 돼,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그것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특히 많았던 거고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고의적으로 사형수를 만들어서 했던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형 폐지 그런 면에 있어서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는 그게 맞다, 사형 폐지는 맞다 하는데 또 하나의 아이러니는 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람을 죽였던 그 정치 집단의 그 만행 때문에 사라진 사형제도, 그거를 그
선배들의 정기를 이어받은 윤석열이라는 그 후배가 그 혜택을 받고 있는 요 골 때린 상황.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이 사형 선고를 받고 네.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두환에게 가장 큰 피해를 봤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이게 좀 생각에서 좀 부당한 확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은 광주 희생자들 유가족들이 좀. 네. 근데 어쨌든 김대중 대통령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김영삼하고 협의를 해서 두 사람 사면을 결정을 했잖아요. 네. 대단히 좀 인간적으로는 이제 관대함을 보여준 일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 상황 이후로 이제 더 이상 정치적인 이유로 사형 선고당하는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좀 이야기를 하셨던 거고 네. 그런 일들이 좀 있으면서 이제 윤석열 같은 좀 사실은 저는 오히려 노상원이 더 좀 신경 악질. 쓰이더라고요. 예. 질이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최고형을 선고를 하되 네. 이 행위는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최고형을 내려야 된다. 그러나 형집행 문제까지는 무슨 뭐 1년 내든 2년 내든 형집행 한다고 해서 실제로 우리가 그동안 사형집행을 보면은 형을 선고하고 6, 7년 후에 보통 집행을 해왔어요. 네. 6, 7년 후에 집행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우리 국민들한테 어떤 좀 통쾌감, 시원함 이런 걸 줄까? 아니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뭐랄까요? 이번에도 이제 여론 요 방송들 보니까 안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런 사람들에게 또 다른 생각을 심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예. 아니면은 감형 없는 무기징역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내란죄일 경우에는 네. 이제 사면 그거 먹고 사면 안 중요해.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감형도 안 네. 된다라고 하는 이런 법안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예. 그 한다고 했는데 예. 빨리 소식이 들려와도 탁탁탁탁 해야 돼. 할 때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얘기 들려오고 좀 조용한 것 같아가지고. 근데 빨리 사실 하지. 법을 만든다고 별 의미가 없어요. 대통령의 사면권이 있는 한. 그러니까 그거를 없앤다는 거거든요. 예.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 근데 그게 이제 대통령 제한에서 과연 가능한가? 그러니까 그 법안을 예.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내란 계엄을 일으키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면이 안 된다. 감형도 안 된다. 이렇게 딱 원포인트로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요거는 진짜 명확하게 될 것 같은데, 잘했다 했는데 그 이후로 소식이 없어가지고, 예, 아무튼 뭐 빠른 소식이 들려오기를 바라고요. 네. 오늘 딱, 진짜 재밌는 얘기 탁탁 들으면서 광고할 틈도 딱딱 주시고, 교수님께서 오늘. 너무 깔끔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희도 깔끔하게 간단하게 2개만 광고 갔다가 네. 또 이재명 대통령이 패가망신을 할 줄 알아라. 주가 조작 같은 거 했다가는. 네. 역사적으로도 어떤 나쁜 놈들이 이런 짓거리를 했는지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광고 디어 오늘의 동키크림입니다. 어느덧 30대가 지나서 시간이 얼굴에 조금씩 쌓이기 시작한 제 얘기인가요? 지금 디어 오늘 동키크림을 시작할 때입니다. 매일 쓰는 크림 하나가 오늘의 피부를 결정하니까요. 별점 4.9점, 리뷰도 4,000개를 돌파했습니다. 주름 미백 기능성 인증 완료고요. 유럽에서는 화이트 골드라 불리는 동키 밀크를 국내 유일 직영 몽장 왜 이러지? 괜찮아? 지금 저 사용 안 된다니까 화 많이 나서 지금? 직영, 네. 지겨? 조금 지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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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단어에 꽂혔구나. 네, 그런가 봅니다. 네, 국내 유일 직영 목장에서 착유해 정성으로 담았습니다. 바르는 순간 쫀쫀한 보습 코팅막이 지친 피부를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동키크림 3개 세트 52% 할인해서 56,160원. 링크 또는 전화번호로 동키크림 문자 주세요. 바르고도 광채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100% 환불해 드립니다. 네. 저도 이게 3개 세트 사는 게 진짜 효율이 좋더라고요. 오. 그래서 얼마 전에 구매했습니다. 아이고. 예, 3개 세트로. 아주 젊은 민주 시민들이 정직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제품이고 그래서 또 완판이 계속되고 있고요. 예, 믿고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광고는 수내내 부엌 되겠습니다. 6개월을 공을 들여가지고 런칭을 한 수내내 갈비탕 되겠습니다. 가마솥에다 그대로 고아낸 거예요. 수내내 비법 육수를 만들어내가지고 중요한 건 거기다가 어떤 고기를 넣을 것이냐, 뼈는 얼마나 넣을 것이냐, 그리고 또 고기 양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제일 중요한 거 가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한 3번 엎어질 뻔했습니다. 야. 결국에 맞춰냈어요. 네. 처음에는
보통 그 오프라인에서 17,000원, 막 2만 원 하는 데도 있고 맞아요. 온라인에서도 제대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파는 데는 기본이 12,000원이 최저가일 거예요. 10,000원 이하로 만들어보자.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우 쓰는 데는 별로 없어요. 중요한 거는 한우 말고 수입육을 쓰더라도 등급이 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한우 써보려고 했는데 먹어보니까 그렇게 맛있는 것도 아니고 질겨요. 다 껴요 여기에. 수입육 프리미엄을 쓰자 해가지고 거기다가 고기 양도 이 뼈를 또 길게 하면 무게 만들리는 거니까 뼈도 요 정도 해가지고 고기를 이만큼 붙여서 6대 정도를 갖다가 1, 2인분에 요거 2인분이거든요. 네. 넣어놨습니다. 좀 국물 맛보시면은 그 후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들도 환장하고 먹는다라는 후기들 직접 가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요거 한 팩에 9,000원대에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송비가 무료니까 이거 훨씬 더 내려가죠 가격이. 그래서 기본 3팩씩은 사주셔야지 이게 배송비를 여기 순회내 부엌이 내도 좀 버틸만 하다. 그래서 3팩을 사시면은 9,000원대. 만약에 우리 많이 먹어 또는 뭐 선물할 사람도 있어. 10팩을 사시면 8,550원까지도 배송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가격이 내려간다 말씀드립니다. 검색창에 순회내 부엌 치셔가지고 진짜 가마솥에 구운 진국갈비탕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010-7203-6857로 문자하셔도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광고도 방송 끝나고 댓글창 메뉴 링크 걸어놓고 고안 되시는 분들은 강성범 수담을 치시면 돼요. 광고 끝! 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SNS에 올렸습니다. 주가 조작 폐가망신은 빈말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투자하십시오라는 글이 있었고 거기에다 주가 조작 합동 대응단 인력을 2배로 증원하겠다라는 기사까지 이렇게 첨부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궁금한 게 이게 과거에도 이렇게 주가 조작으로 진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그런 세력들이 많이 있는지 이런 내용이 듣고 싶습니다. 참 주식이라고 하는 게 네. 요즘 이제 막 이재명 대통령 되고 나서 주가가 2배 이상 평균적으로 주가 지수가 2,400에서 지금 4,751원이니까 2배죠. 와, 대박이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몇 달 만에. 대박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예. 어마어마하게 뛰었잖아요. 네. 사실 한국의 주식시장이 생긴 이래 불과 1년도 안 돼서 주가시장 총 규모가 2배 이렇게 올라간 적이 없죠. 처음이에요. 세계적으로도 아마 네. 드물 거예요. 사상 초유의 일이에요. 예. 근데 뭐 얘기를 하면 좀 긴데 우리나라에서 주식회사라고 하는 게 처음 등장한 게 1908년이에요. 오. 1907년 참. 동양 1907 년에. 주식, 척식 주식회사 뭐 이런 거 들어보는 것 같은데. 아니, 한국인이 만든 게 있어요. 부선 주식회사라고 예? 있었고요. 부선 주식회사. 선 주식회사. 한국인이 만든 회사예요. 부선? 주식회사.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였냐면 좀 외국의 큰 배들이 들어오면 바로 포구에 접항을 못 해요. 예. 작은 배. 작은 배가 와가지고 이제 끌어와야 되고 예.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걸 하는 이제 업체를 만든 거예요. 빠지선 업체구나. 그런 업체라고 봐야죠. 예. 이제 뭐라고 그러나 이게 배에 관련된 건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요? 예인선도 아니고 네.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 한국에서 배를 앞으로 이렇게 인도해주는 네. 백기를 인도에 알려주는 예. 그런 이제 그 인도선이 있어요. 뭔지 그런 모르겠어요. 아니 자신 있게 물어보라 돈이 하시더니. 있나? 아유, 아무튼 예. 네. 뭐 그런 걸 하던 이제 회사였어요. 그리고 이제 1908년에 처음으로 이제 주식 거래소라는 게 생겨요. 근데 이건 뭐 금방 없어지고 일본인들이 만든 미드 추이인소에서 1932년에 가서 조선 추이인소라고 하는 주식 거래 전문 시장이 생겨요. 그럼 8년에 생겼다가 그러니까 한국인이 만든 건 없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이름 자체가 미두 추인소라고 해서 예. 주식뿐만 아니라 이제 쌀, 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두. 예, 현물을 사는 게 아니고 미래 가치를 생각하고 사서 오. 현물을 받아서 파는 일종의 선물 거래 시장인데 그러네. 거기서부터 이제 주식 투기가 시작돼요. 근데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좀 이렇게 독특한 물건이에요. 네.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 또는 자본주의 사회를 만드는 기본 원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자본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자본주의라는 말이 처음 생겼을 때는 이게 인본주의와 대립하는 말이다. 그리고 인본주의와 대립하게 되는 걸 대립할 수 있게 만들어준 문서 자체가 주식이에요, 증권. 인본주의는 1인 1표잖아요. 예. 주식회사는 일주 1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주 1표 돈이 지배하는 세상을 딱 자본주의에 딱 맞게 설계가 된. 설계된 것이 주식회사였고 예. 게다가 이게 갖는 또 하나의 좀 놀라운 힘은 우리가 백만장자와 그냥 돈도 별로 없는 서민이 네. 같은 이해관계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원래는. 네. 네. 근데 이걸 갖게 만들어줘요. 어.
삼성 주식을 한 주만 사면 그렇죠. 이재용하고 이해관계가 같아져요. 네. 재밌다.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사회를 통합하는 힘이 있어요, 한편으로. 이렇게는 자본 생각을 못 중심으로. 해봤는데. 그래요? 예. 자기가 주식을 10주만 가지고 있어도 100만 주 가진 사람하고 똑같은 관점을 갖게 돼요. 맞아요. 그런데 정말 맞습니다. 예. 맞는데 그걸 흐트러뜨리는 놈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이런 이제 주식이 갖고 있는 이제 주식회사 또는 주식 시장이 갖고 있는 이른바 자본주의 사회의 예. 통합의 논리 자체가 반인본주의가 아니지만 그 자체로서 일종의 이해관계를 통합하는 좀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걸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이제 자본주의 사회의 통합력이 발휘되는 건데, 근데 이걸 이제 이걸 이용해서 좀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 네. 나오는 거죠. 일제강점기에는 이 주식시장 가지고 꽤 컸어요. 네. 일제강점기에 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돈을 번 사람은 일본인이 아니라 한국인이었어요. 그래요? 예, 조준호라는 사람인데. 조준호? 조준호. 네. 어디 드라마에도 그런 이름이 나왔던 것 같긴 해. 오. 주식으로 일본인보다 더 벌었다. 일제강점기에 이 사람이 번 돈이 현재 화폐 가격으로 대략 한 3천억 원 정도. 3천억 원. 어마어마하죠. 예. 1950년대 우리나라 최고급 호텔이었던 사보이 호텔 창업자이기도 하고요. 사보이 호텔 주인 주식으로 돈 벌어서 그 조준호 씨가 산 거구나. 이제 그렇게 돼 있다가 오. 우리가 해방되면서 이제 그 당시에 한국에서 거래할 수 있는 주식 종류가 한 200 몇십 정도 됐는데. 많았네요. 네, 200 몇십 정도 됐는데 전쟁 끝나고 일본 기업이 다 물러나니까 주식시장이 아예 무너져 버렸잖아요. 아하. 그리고 이제 6.25 전쟁 끝나고 나서야 조금씩 재건되다가 예. 근데 그 5.16 조준호라는 사람은 뭐 근데 주가 그다음에 조작 같은 이제 거는 조작 주가- 같은 건 없이 그냥. 뭐 투자의 귀재라는 말을 들었어요. 이제 주가 지수가 폭락할 때 막 사고 네. 오르면 팔고 이걸 잘했다고 그래요. 그 타이밍 맞추기가 쉽지 않았는데. 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알 방법은 없고 막 그런 거네. 네. 예. 근데 조선인이었기 때문에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조작할 수 있을 만한 힘까지는 못 천재다. 가졌다라고 예. 보는 대단하다. 거고요. 예. 5.16 나고 나서 문제가 됐죠, 주가 조작이. 혁명이란다. 쿠데타 이후에. 죄송합니다. 5.16 쿠데타 나고 나서 당장 1962년에 4대 의혹 사건이라는 게 터져요. 5.16 군사 쿠데타 세력이 정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4대 비리를 저질렀다. 첫 번째가 증권 파동, 네. 두 번째가 이제 새나라 자동차 인허가 파동, 이제 세 번째가 워커힐, 네 번째가 빠칭코. 그러니까 그 박정희 쿠데타 세력이 돈을 끌어모으기 위한 예. 네 가지. 그러면서 비리. 이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네. 주식 시장을 부양해야 된다. 네. 라고 하면서 이 쿠데타 세력이 좀 가까운 사람들을 이용해서 증권회사들을 만들어요. 만들고는 막 주식을 사들이니까 주가가 정신없이 뛰죠. 사람들이 막 이제 주식을 사들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폭등을 해요. 네. 폭등을 한 다음에 이제 파는 거죠. 네. 파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막 이렇게 증권회사들이 네. 이제 우리가 주식을 살 땐 돈을 내잖아요. 네. 팔면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현금을 확보하고 있어서 주식을 파는 사람들한테 줘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사는 놓고 자기들은 그럼 팔고 나서 일반 고객들의 예탁금 이제 팔겠다고 내니까 돈을 못 주는 거예요. 어머나. 자, 이제 충격적인 건데 역사상 가장 큰 주가 조작 세력은 박정희 세력이었죠. 맞아요. 최초 당시에 그 주가 조작이 사기꾼이네. 사실은 최초였어요. 이걸로 어서 들어. 야, 오늘 귀하다. 귀해. 그러니까요. 이건 이제 그 당시에는 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군부 정권이 있으니까 의혹 밖에는 제기할 수가 없었어요. 와. 이건 이제 그래서 실제로 상당히 많은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주식 투자자가 많지 않았으니까 예. 수천 명 정도가 예. 주식을 사놓고 팔려고 내놨는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와. 증권사에서 이런 피해를 본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사건이었죠. 그 주가 조작을 넘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건? 근데 그러니까. 이제 당시 군사 정권이 그런 거 참 많이 부동산 투기도 이 군사 정권이 시작한 거고요. 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전면적으로 그렇죠. 저기 강남 개발하면서. 예, 예. 예. 주가 조작도 이렇게 정치자금 마련하고 이게 공화당 창당 자금으로 쓰겠다고 그 주식시장을 이제 인위적으로 부양해서 주가를 뻥튀기 한 다음에 자기들은 돈을 빼고 일반 고객들은 돈을 안 주는. 초창기에 이게 그렇게 시작을 했으니 그 역사를 본 사람들은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주가 조작은 사실은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네. 주가 조작은 권력을 안 끼면 못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권감독원, 금감원 계속 이거 주가 조작 막기 위한 것들을 만들어 놨지만 네.
여기서 다 이제 봐주면 성공하는 것이고 요즘 이제 그 주가 조작 다 이렇게 체크하는 그런 기술까지 나왔잖아요. 네. 잡으려면 다 보인다면서요. 이미 AI 정도가 되면 지금의 AI 시스템을 놓고 보면 네. 아 저기 조작 세력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금방 잡아요. 예. 잡는데 안 잡는 거지 보이는데 안 잡는 거지. 그리고 그걸 모르고 끼어들어간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역사상 가장 큰 주가 조작은 그거였어요. 근데 그 이후도 수없이 많은 주가 조작이라든가 금융 비리들이 나왔잖아요. 네. 뭐 전두환 때는 그 유명한 이철이 장영자 사건, 그죠? 장영자 씨가 주가 조작도 한 거예요? 아, 이건 이제 일종의 좀 그 예. 뭐랄까요? 그 주가 조작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권력과의- 대출 알선, 예. 대출 알선 이런 거 하면서 중간에 떼먹고 하는 예. 일들을 했었죠. 이제 이런 와중에서 이제 주가 조작은 뭐 너무나 당연히 들어갔을 거라고 보이고요. 몇몇 기업들 특히 요즘도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지금 또 사실 저는 뭐 잘 모르니까 네. 정말 그런지 모르겠는데 꼭 선거철 되면 뭐 네. 안철수 테마주, 아, 정치 테마주가 진짜 급락을 이재명 합니다. 테마주. 네. 그게 자본주의에서 가능한 사고 방식이에요. 이게 웃겨요. 그죠? 그 저는 주식을 안 믿었던 게 주식은 그 회사의 주인을 모시는 건데 자기들이 이득을 보면 돈을 줘야 되는데 그것도 거의 없어. 그게 도박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했었거든.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런 거는 테마주라니. 그럼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거나 저 사람이 정치적으로 힘을 가지면 어떤 기업이 잘 나간다는 거 아니야. 네. 그럼 그거 자체가 정경 요책을 전제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네. 테마주 사고 나쁜 방식 거야. 자체가. 못됐어 테마주. 근데 심지어 진짜 연관이 없는데도 테마로 급등하는 아, 그러니까 무슨 뭐 초등학교 동창이야. 아니,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주가 조작의 관행 때문에 그래요. 아 그런 사고가 나오는 게 사고 방식이 나오는 게 처음에 그 주가 조작범들이 올리면서 왜 올린데 하면 이유가 아 정치인 누구하고 막 요거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게 관행이 되다 보니까 문화가 돼버린 거야. 한국 어머머머. 주식 문화가. 그러니까 쓸데없이 무슨 이름 비슷하다고 대마주가 되기도 하고 맞아요. 몸을 찾아내는 이런 일들이 네. 생겨버렸어요. 예. 저는 이 주가 조작이 하나의 이제 한국 주식시장의 고질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이죠. 아 이게 주가 조작에서 파생된 게 그 저기 정치인 테마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된다고 어느 기업이 좋아지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컨대 어떤 사람이 이제 정치적으로 뭐 통일 정책을 추구한다든가 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 서울 베이징 고속철도차 이러면 이제 철도 관련 주식이 뛸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테마주는 아니죠. 정책 네. 테마. 정책과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예상하는 것과 누가 선거 나올 때마다 누구 테마주다 해가지고 미리미리 이렇게 집어넣는 거와는 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예. 이런 좀 문제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네. 사실은 우리 주식시장이 불씨를 받았던 이유가 역대 정권이 대놓고 보자면 가장 우리가 좀 기억하는 거 있을 거예요. 이명박 정권 때. 예. 카메론 다이아몬드 광산. 아, 기억납니다. 그거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뭐 예. 유전이니 뭐니 해가지고 나중에 100원인가 이제 100달러 가지고 팔고. 유전이나 이런 것들은 석유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주식은 안 건드렸는데 네. 공사니까. 네. 근데 카메론 테마주는 무슨 뭐 그 광산기 개발 회사가 그거 발견했다고 해가지고 주식이 몇 배씩 뛰고. 알차게 해먹었다 그렇죠. 이명박도. 그다음에 예. 무슨 뭐 돈스코이오 무슨 뭐 러시아 침몰 뭐 보물선 예. 테마라든가. 보물선이. 예. 근데 이번에 저기 대표적으로 이제 김건희 삼부토건. 네. 러시아. 아, 네. 예. 아,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돼서 아. 도대체 외국에서 활동할 면허도 없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주식이 막 뛴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이제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길은 뭐겠느냐. 이게 무슨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보면은 무슨 PER이 어떻고 PBR이 어떻고 무슨 기업의 자산 가치가 어떻고 미래 가치가 어떻고 백날 해봤자 헛소리라는 얘기를 해요. 네. 제일 좋은 거는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저합니다. 소스. 그러니까 그게 네, 어떻게 정보. 보면은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극우들의 생각하고 비슷한 거예요. 차가 막히면 교통 시스템을 어떻게 했길래 이따위가 됐어? 위에 사람한테 물어보자. 이게 돼야 되는데 몇 시에 타면은 안 막히거든. 여기만 쫓아다니면서 우리들끼리 뽁짝뽁짝하는 거. 그러니까 정보만 네. 가지고 그러니까 가짜 정보가 횡행하고요. 예. 그리고 그 정보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기업 가치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누가 뭐가 돼가지고 여기 봐준대. 예. 여기에 누구 돈이 들어갔어. 예. 이런 것만 가지고 이게 주식을 투자하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왜곡되고 예. 그
피해 보는 사람 생기고 이랬잖아요. 네, 여기- 여기 있습니다. 예. 아주 뭐 많이 하셨잖아. 여, 맞아요. 여기에 이제 이걸 공정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죠.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막 확실한 것 같아요. 이제 걸리면 봐주는 사람 없어요. 네. 하는 놈들은 계속 하려고 할 거예요. 아, 그럼요. 대신 걸리기만 해. 그리고요. 걸을 수 있어요, 이제. 이제 기술이. 이미 우리 AI 정도를 조금만 신경을 쓰면 네. 주식시장에서의 이상거래 행위는 금방 찾을 수 그러니까요. 해봐. 금방 알아내고 안 봐줘. 요 신호가 그래서- 강하게 간 거죠. 저는 사실은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네.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금감위원장을 검사로 임명했잖아요. 네. 이복현이? 네. 저 주식시장 가지고 장난치려나 보다. 금융 가지고. 그러니까 봐줄라나 보다. 봐줄- 예. 아니죠. 장난치는 거 봐주는 문제가 아니라 같이 하려나 보다는 그렇죠. 생각했었어요. 예. 검찰 정권이 그렇게 하려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거 없애겠다. 네. 이제 이런 거잖아요. 아우 재밌네요. 그럼 이제 주식시장이 좀 이 신호만 가지고 사실 지금 주식시장이 뭐 여러 가지 호재들도 있고 우리가 대미 통상교섭 잘 체결한 것도 있고 중국과의 관계가 이제 그동안에 꽉 막혀있던 관계에서 네. 풀릴 조짐을 보이는 것도 네. 있고 해빙기. 예, 또 그런 상황도 있는데다가 외국 이제 투자사들이 한국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신호 자체가 한국 주식시장의 이제 디스카운트를 네. 많이 좀 없애적 요인들을 없앴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주식이 오르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이거 박정희의 만행이 또 하나 있더라. 그러게요. 가지가지네. 마음 같아서는 아까 얘기했던 그 새나라 자동차는 뭔 얘기인지 듣고 싶은데 네. 미루도록 하죠.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정말 깔끔하게 끝났네요. 이게 네. 원래 다른 날 입에서 되게 오래 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근데 오늘 정말 흥미진진한 얘기가 많아서 오늘은 네. 많이들 보실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게 들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개떼들은 다음 주에 또 재미난 이야기 들고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오늘 저 유독 더듬네요. 아까 그 사용 안 되는 거 그거 또 네. 주식 얘기까지 하다 보니까 지금 생각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네. 저번에 넣었던 대왕고래 막 이런 거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약간 정신이 딴 데로 가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주식 현재 스코어. 전 이제 다 때려쳐가지고 삼성이 그나마 좀 들고 있다가 이득 받고. 그건 가지고 있고. 근데 더 가지고 있어도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믿고 더 들고 있었어야 됐는데 네. 너무 아쉽습니다. 그런다고 싫어하지 마요. 아무튼 박강희 씨도 그 주식 많이 네. 하다가 많이 손해도 보고 이런 걸 소문으로 들어가지고 오늘 맞습니다. 더 와닿았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주가 조작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다음 주에 더 재미난 이야기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개떼들 물러갈게요. 감사합니다.